유교의 국가론은 천명사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정치 영역에서 천명론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나는 특정한 인물이 천명을 받았다는 관념으로 그의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통치자에게 천명의 의탁사항을 올바로 실천하라는 의무감,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주자는 선진유학의 이러한 관념들을 계승하면서도 개천입극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천명론에서 말하는 하늘과 개천입극론에서 말하는 하늘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천명론에서 말하는 하늘은 이 세계의 인격적 주재자를 뜻하는 반면, 그러니까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 하느님 또는 신 이런 거, 상제님 개천입극론에서 말하는 하늘은 우주와 자연의 이법 또는 이 세계의 존재 원리를 뜻합니다. 율곡 역시 정치체가 등장한 것은 자연 상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율곡에게 있어서 정치의 과제란 생리를 제시하고 인문을 확립하여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제는 어떻게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율곡은 이를 첫째, 천시를 따르고 지리를 말미암아 양민의 도구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양민은 백성을 먹여 살리는 걸 말합니다. 둘째는 인심에 말미암고 천리에 근본하여 교화의 도구를 만들어라. 교화라는 건 요즘 말로 하면 교육입니다. 교육의 내용과 제도,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에 관한 그 내용을 정비해야 되는데 인심에 말미암고 천리에 근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셋째는 인정을 조절하고 심의를 헤아려 손익의 법규를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인간의 특징은 욕망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혼란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지니고 있음은 인간의 이기적 본능에 해당하고 혼란을 싫어함은 인간의 도덕적 본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교에서는 국가를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고 혼란을 억제하기 위한 기구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리하여 통치자들은 욕망의 충족을 위해 산업을 발전시켜 백성을 먹여 살려야 한다. 이게 이제 앞에서 말한 양민입니다. 그 다음 혼란의 억제를 위해 인륜을 교육하여 백성을 사람답게 만들어야 한다. 이걸 이제 교민이라고 그랬어요. 백성을 교육한다. 유교에서는 양민과 교민을 하늘이 명령한 과제로 설명하기도 했고 자연의 이법을 본받은 삶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자연 상태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성립한 것이라면 그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전통적으로 유가는 국가의 주권은 하늘 또는 백성에 있는 것이요 결코 군주에게 있지 않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요컨대 전통 유교 사상에서 군주는 통치권자에 불과했을 뿐 결코 주권자는 못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주권자라 할 때 문제는 하늘의 명령 또는 하늘의 뜻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전통 유교에서는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로부터 사실상 백성이 곧 주권자라는 관념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맹자의 말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성이 가장 귀중하며 사직이 그 다음이고 군주는 가볍다. 그러므로 백성에게 신임을 얻으면 천자가 되고 천자에게 신임을 얻으면 제후가 되며 제후에게 신임을 얻으면 대부가 된다.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중하며 군주는 오히려 가벼운 존재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민심의 지지를 얻어야만 군주가 될 수 있다고 했으니 이는 바로 주권자는 군주가 아니라 백성이라는 주장일 것입니다. 나아가 맹자는
민생을 위해서는 사직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민생을 위해서는 국가의 통치체제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맹자의 주장에 따르면 군주는 통치권자에 불과합니다. 사상사적으로 보면 고대의 천명사상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점차 민심론으로 대체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은 민심이 천명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등장함과 동시에 민심에 대한 회의도 싹텄다는 점입니다. 민심에 대한 회의가 싹트면서 민심에 대한 논의가 보다 정밀해졌고 송대에는 마침내 공론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공론이란 간단히 말해 민심 가운데 그 정당성이 확인된 것입니다. 주자는 천리에 따르고 인심에 부합하여 천하 사람들이 모두 함께 옳게 여기는 것을 국시라 정의하고 이를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인 공론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요컨대 민심 가운데 천리와 부합하는 것, 다시 말해 민심 가운데 편파적인 부분을 제외한 것이 바로 공론입니다. 유교에서는 공론이 자유롭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정립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유교 정치를 다른 말로 공론 정치라고도 일컫게 된 것입니다. 공자가 먼저 백성을 부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엔 백성을 올바른 도리로 교육하라고 말한 바 있듯이 유교는 통치자의 책무를 양민과 교민으로 설정했습니다. 양민이란 백성의 생업을 보장하여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것이며 교민이란 백성에게 인륜을 교육하여 백성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양민과 교민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양민이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민이라고 보았습니다. 양민을 교민보다 우선한 까닭은 맹자의 말대로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백성들은 항산이 없으면 따라서 항심도 잃게 된다. 진실로 항심이 없으면 제 마음대로 온갖 사악한 일과 사치를 일삼게 되니 마침내 죄에 빠뜨린 다음에 형벌을 가한다면 이는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이다. 어찌 어진 사람이 윗자리에 있으면서 백성을 그물질하겠는가?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제정하며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충분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기르기에 충분하게 하여 풍년에는 종신토록 배부르고 흉년에는 굶어 죽음을 면하게 했다. 그런 다음에 백성을 이끌어 선을 향하도록 했으니 그러므로 백성들이 따르기 쉬웠던 것이다. 지금은 백성의 생업을 제정하며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도 부족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기르기에도 부족하게 하여 풍년에는 종신토록 고생하고 흉년에는 굶어 죽음을 면할 수 없게 한다. 이렇게 하면 오직 죽음을 면하고자 해도 부족할까 두려우니 어느 겨를에 예의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백성들에게 먼저 생업을 보장한 다음에야 인륜적 삶을 요구할 수 있다는 유교의 지론은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로부터 나온 결과입니다. 백성의 생업을 보장한 다음의 과제는 인륜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양민 다음에 교민이 필요한 까닭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으며 편안히 살되 가르침이 없다면 곧 금수에 가깝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식주의 충족만으로는 사람의 사람다움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 사람다움의 근거는 인륜에 있다는 것이 유교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양민 다음에는 반드시 교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교에서는 경제적 복지와 도덕적 인륜이 함께 실현되는 국가를 지향했습니다. 이제 유교에서 추구한 통치 이상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교에서는 이상적인 통치를 왕도 정치라고도 했고 인정, 어진 정치라고도 했습니다.
유기에서 말하는 인정은 한마디로 통치자와 백성이 서로 감응하는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기에서는 통치자와 백성이 감응할 수 있는 방법, 즉 통치자가 백성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는데 그것은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순임금입니다. 순의 사기 종인론으로서 대중들에게 의견을 물어 자기를 버리고 사람들을 따르라는 말은 사견을 버리고 공론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자의 무편무당론입니다. 무편무당이란 편당을 짓지 말라는 말로서 모든 정사를 공정하게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기자는 편당을 짓지 않으면 왕도가 멀리 미치고 왕도가 고루 펴져서 백성들이 귀의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는 백성들이 통치자의 공정성에 호응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공자의 솔선수범론입니다. 통치자가 백성에게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맹자의 여민동락론으로서 통치자는 백성과 고락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자들이 여전히 사견과 사익에 매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이를 치유하기 위한 윤리적 처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통치윤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의 수기치인론입니다. 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사회는 시작과 끝이 있으니 먼저 할 것과 뒤에 할 것을 알면 도에 가깝게 될 것이다. 천자로부터 서인, 보통 사람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모두 수신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 근본이 어지러우면서 말단이 다스려진 경우는 없었다. 근본이 어지러우면서 말단이 다스려진 경우는 없다는 것은 수기가 결여된 채 치인에 성공한 경우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대학에서는 수기와 치인을 선후와 본말의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치인을 위해서는 먼저 수기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습니다. 수기치인론과 함께 유교의 통치윤리로서 흔히 거론되는 것이 정명과 덕치입니다. 논어의 정명론은 군왕은 군왕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말로 대변됩니다. 군왕에게 부여된 역할, 몫을 다하는 군왕이 군왕다운 군왕이며 자식에게 부여된 역할을 다하는 자식이 자식다운 자식입니다. 요컨대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이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유교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는 원리로 정명론을 내세운 것입니다. 덕치란 금령과 형벌에 앞서 덕으로 다스린다는 말로서 통치자는 솔선해서 백성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법제와 금령으로 인도하고 형벌로 질서를 잡으면 백성들은 형벌을 면하려고만 할 뿐 부끄러움이 없게 된다.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질서를 잡으면 백성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되고 또한 바르게 된다고 하여 법치의 근원적 한계를 설파하며 덕치를 옹호했습니다. 요컨대 유교의 덕치로는 통치자가 덕을 쌓아 모범을 보이면 나라가 저절로 다스려진다는 것으로서 대학의 수기치인론 자체가 곧 덕치론이었던 것입니다. 첫째, 정치인들이 솔선수범하는 정치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혐오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의 환골탈태가 가장 중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수기치인론으로부터 원동력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백성을 위하고 백성을 근본으로 삼아
백성과 고락을 함께하는 정치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정치는 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루소의 말처럼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 하루만 주인으로 대접받고 국회의원을 선출하자마자 노예로 전락합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상황을 타파할 1차적 책임은 정치인에게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본분을 각성하여 민생을 돌보고 고락을 같이할 때 자연스럽게 국민의 신뢰도 회복하고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가족 주도의 복지제도입니다. 유교에서는 항산의 보장을 통해 모든 가족이 스스로 복지를 책임지게 하고 환과고독과 폐질자 등에 대해서만 국가가 복지를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족주도 복지 모델은 오늘날의 개인 책임 모델이나 사회 책임 모델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각각 이기적 본능과 도덕적 본성에 일방적으로 의지하면서 양자를 동시에 고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기적 본능만을 지닌 존재가 아니요 동시에 도덕적 본성을 지닌 존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복지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주도 복지 모델의 근본적 의의는 가족은 이기적 본능과 도덕적 본성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인륜을 통한 사람다움의 실현입니다. 자유와 풍요를 만끽하는 것만으로는 사람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컨대 인권이란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권리요, 인륜은 인간이 존엄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도리입니다. 그렇다면 인륜적인 존재만이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인권을 무조건적인 권리로 절대화하고 숭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권과 인륜의 상함성과 상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양자를 함께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째, 개천입국론과 성숙한 자유입니다. 개천입국이란 자연의 입법을 계승하여 인간의 규범체계를 정립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자연의 입법이란 이름이량, 즉 음양의 대대와 순환을 말합니다. 음양의 대대는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이 짝을 이루어 서로 교감하는 것인데, 음양이 짝을 이루어 교감하기 위해서는 음양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음양의 순환은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되는 것인데, 상승 국면에서는 흥진비례를 예감하며 절제를 요구하고, 하강 국면에서는 고진감래를 예감하여 희망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의 입법은 우리에게 조화와 균형, 절제와 희망이라는 삶의 자세를 권합니다. 멋대로 자유나 추잡한 삶이라는 말들이 상징하듯이 오늘날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자유가 종종 남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유주의자들이 설파한 무해원칙과 공평원칙에 아까 말씀드린 자연의 입법으로부터 도출된 조화와 균형, 절제와 희망이라는 원칙을 가미한다면 우리는 보다 성숙한 자유를 누리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입니다.